외교부 장관님, 올해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바로 이 무대에서 장관님을 인터뷰하는 영광을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장관님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관님을 공적인 인물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장관님의 명성만 알고 있었지, 한 사람이나 리더로서는 잘 몰랐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하시는 일은 엘리엇 프리드먼이 잘 전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네, 장관님의 활동은 정말 다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콜라콜로카보드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헤즈볼라가 장악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1983년에 레바논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레바논과 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 바시르 주마이엘이 암살당했습니다. 저는 이전 80년대 평화협정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실제로 봤는데 꽤 좋았습니다. 바꿀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레바논이 아닙니다. 약간의 국경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미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과제입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레바논 외무장관은 이란 대사를 베이루트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레바논은 이란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헤즈볼라에 의한 간접적인 점령이지만 어쨌든 점령 상태입니다. 레바논 땅에는 레바논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문제이자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 DC에서 재개되는 회담을 통해 우리는 그 공통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 우리 군인들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응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현재의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맥락을 놓치고 있습니다. 맥락은 우리가 26년 전 2000년에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에후드 바라크가 총리였습니다. 우리는 블루라인까지 철수했습니다. 26년 전부터 우리는 레바논 영토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전쟁이 2월 28일 레바논에서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로켓,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8일 하마스가 우리를 공격한 후에 그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웃 영토에서 자국민에 대한 공격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유럽연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활발한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초대하고 소통하며 비판도 해왔죠. 가장 최근에는 EU 회원국 정부 한 곳과 그 대표들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EU와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바로 어제와 오늘 EU 집행위원 중 한 명인 스위처 위원님의 성공적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중해 담당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매우 좋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내린 결정은 EU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말한 특정 집행위원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주에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런 발언과는 거리를 둔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비난이 이스라엘, 즉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랍 시민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에 제기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외무장관으로서 침묵하고 이런 말이 제 나라에 대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대화를 선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이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좋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지만 우리도 국가로서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을 받는데 익숙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아니야. 상대방이 우리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국가 이익과 직접 연관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어제 회의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EU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이 지역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토론, 솔직한 논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착촌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만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벨포어 선언에서 시작되는 타당한 법적 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더 나은 주장을 가진 다른 민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더 잘 입증하고 문서화된 증거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정부와 그 문제에 대해 의견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정부가 우리가 우리 땅의 이 부분을 해방시켰고 또한 우리의 수도의 일부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항상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지.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든 이 권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 정부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성공적으로 선출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콜롬비아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훌륭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압니다. 반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현 대통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래서 저는 그를 8월 7일 취임식이 전에 예루살렘에 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취임식 이전에 이스라엘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앞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콜롬비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루, 온두라스, 칠레, 볼리비아에서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은 훨씬 더 고무적입니다. 저는 지난 1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제 말은 변화가 우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처에서 올해 2026년을 라틴 아메리카의 해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미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반구가 국가 안보 교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매우 우호적인 대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무부 장관님,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것에 맞서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키며 비방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전 세계 정부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초대하며 직접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고 심지어 대사관과 영사관을 개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모든 시간을 이스라엘을 겨냥한 움직임을 막는 데만 쏟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죠.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도 몇몇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맡는다면 당신이 언급한 두 가지를 예로 들면 제가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5개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8개입니다. 저는 임기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 목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 수를 임기 종료 전까지 10개로, 즉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두 나라가 다음이 될지도 압니다. 둘째로, 그리고 더 많은 곳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몰도바, 에스토니아, 잠비아, 피지에 4개의 새로운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다음 대사관은 2달 이내 슬로베니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우 도전적인 시기에도 우리의 영향력과 연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대사관을 개설하길 원하기 때문에 저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모든 정부가 자원이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보국들이 있고 함께 일할 좋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도전적인 시기에도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저희 모두는 장관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 도전적인 시기에 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제 특권입니다.